자, 2문 보겠습니다. 2문 항상 마지막. 자, 만약 A 시장이 대집행 했을 때 갑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 입었다. 이 말미암아는 언제나 인과관계죠. 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면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자, 키워드 놨죠.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 문제 요걸 가지고서 풀이합니다. 위에 볼 거 없어요. 하다가 사안포섭 하다가 필요하면 가끔 눈여겨보면 돼요. 이거 사안포섭은 이거 필요한데? 그때 보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문하고 4문은 집행정지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저거. 다시 한번 성결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문. 여전히 이제 성결 문제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이제 저변에서 숨은 이해로 성결 문제는 용어가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이제 가지고 있냐,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자, 성결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 원칙적인 소송 형식은 기판력 있는 판결 받기 그리고 성결 문제인 후소 제기하기, 이게 원칙적인데요. 그 원칙적인 소송 형식 대신에 기판력 있는 판결 받지 말고 곧바로 후소 제기하기, 이게 성결 문제예요. 행정소송법 11조가. 그래서 성결 문제를 시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면, 선결이니까 먼저 이걸 이해하면 풀이하지 못해요. 당해 행수법 제11조가 적용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처럼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도 행수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물음을 봅니다. 마지막 묻는 문장. 항상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보면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 A 시장이 대집행 했을 때 갑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이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자극을 빼볼게요. 자, if should로 뺍니다. if should로. 자, 민사법원은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으려면 자, 성결 문제이면서 행정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죠. 아니, 이게 스스로 심사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성결 문제여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 11조가 적용이 돼야 돼요. 왜? 행정법 11조 적용의 문제는 위법 여부가 없어요. 아까도 봤다시피. 처분의 유효 여부, 효력 유무, 존재 여부만 11조에 언급이 되어져 있지, 위법 여부 언급이 없어요. 그럼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극으로. 대전제는 행정법 법조문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 민사소송이 성결 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 17, 25, 26, 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발굴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민사법원은 이제 명령을 좀 바꿔줄게요. 위 명령이라 했으니까, 자, 민사법원은 위 명령이니까 이 지시어인 위를 바꿔줄게요. 토지의 공정물 이전 및 토지 인도 명령으로 바꿔줄게요.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명령의 위법성이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인지 문제된다. 둘째, 명령의 위법 여부를 행정법 11조 1항에 의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 수사본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 자, 여부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목차 정리는 그대로 빼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목차 표현 그대로. 경영 개선 공부 옛날 건데. 자, 명령의 위법성이 민사소송 성결 문제인지 여부. 명령의 위법 여부를 행정법 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배상 청구 수사본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의 성결 문제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항상 묻는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다음에 행정수법 11조 1항이라는 대전제가 언제나 나와야 돼요. 대전제가 이 문제의 소재 안에 법조문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어떤 식으로 풀이할 건지 법조문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토지 및 공작물 이전 및 토지의 공작물 이전 및 토지 인도 명령 위법성이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자,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사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니까 11조는 성결 문제 모든 것을 성결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11조만 본다면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일 때, 존재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될 때, 성결 문제로 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로 될 때,
처분의 존재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될 때만 해라라고 우리가 읽혀지냐는 거지, 지금 11조 1항이. 근데 이건 소송법이라 법정주의잖아요, 절차법이라. 그러니까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이법률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도 크다고요, 여전히.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국가배상 청구성을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느냐 아니면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느냐라는 약간의 소란이 있어요. 근데 본 문제는 설문에서 아예 뭐라고 했어요?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보면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했잖아요. 여기다 관할 민사법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말을 왜 썼냐는 거죠.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함으로써 이 논쟁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관할의 말이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왜? 민사법원이 관할을 갖고 있는 소송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본다는 거. 처음부터 지금 문제 숙지하신 분들이. 그럼에도 굳이 쓴다면 배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는 토지 공작물 이전 및 토지 인도 명령은 강악상 하명임의 분명함으로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분의 위법성이 국가배상 청구성의 성립 요건인 법령 위반으로 국가배상 청구성의 성결 문제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결 문제로 인정되더라도 앞서 부당에 관한 청구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적 제도를 이용하는 원칙적 소송 형식이 있음에도 그 원칙 소송 형식을 깨려면 당연히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행정법 제11조를 명문의 규정을 봤더니 언급이 없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규정이 없는데 해석을 어떻게 적용해요?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자 승계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요. 그러니까 두 개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뭡니까? 이거는 청구 원인과 관련된 거예요. 하자 승계 뭐예요? 청구 원인과 관련된 거예요. 본안에서 위법성 확인이에요. 그런데 소송법은 문서 처리 방식이라 있잖아요. 문서 처리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규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11조 하니까 문서 처리해서 안 돼요, 지금. 위법 여부라. 그럼 이게 되냐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목차, 토지의 공작물 이전 토지 인도명 위법성이 민사의 성질 문제인지 여부. 자, 해결하기. 처분 취소인이 확정되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효력 부인인 소급 무효입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 요건이, 자,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 있죠, 2조. 공직, 집고, 법타손. 저는 그렇게 외워요. 공직, 집고, 법타손. 예, 손을 짚고 법타손. 공직, 집고, 법타손. 왠지 언어가 말이 돼서 이렇게 외워요. 순차적으로 외우면 돼요. 공직, 집고, 법타손. 공무원이, 자, 집고,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타손,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경우에요. 공직, 집고, 법타손. 승소 요건이 이게 혹은 성립 요건,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죠.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승소 요건은 1번부터 7번 공직과 법타손 모두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학설의 대립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처분의 위법성 있죠. 이것의 위법성은 공무원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집행 이거와 관계 없잖아요, 위법성. 문제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 발생인데 이것도 없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두 개, 남은 건 이 두 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은 형법으로 치면 주관적 구성 요건이고 법령 위반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법성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한번 볼게요. 처분의 위법성은요. 처분의 위법성은 자, 이견 없이 통설과 판례가 행위 위법을 보고 있어요. 이건요.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은 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그러면 이건 행위 위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공무원의 심리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의 위법성은. 즉 행위 위법,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성질이에요. 그냥. 그럼 이 행위는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처분이 위법성이 뭐라고요? 위법. 행위가 처분이 법에 위반되는 성질, 행위 위법이에요. 그 행위 위법 중에서도 모든 법령 일반에 대한 위법을 강의의 행위 위법이라 하고 처분의 근거 법률 그 자체의 위반을 협의의 행위 위법이라고 한다면 처분의 위법성은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 위반이므로 협의의 행위 위법입니다. 이렇게 처분의 위법을 행위 위법에 픽스하여 두고 직무집행 행위의 법령 위반의 성질을 밝혀서 서로 비교하면 돼요. 일단 성결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성결 문제가 뭐냐? 법적 성질이 동일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성결 문제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참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관계와 모순관계는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단의 대상이 된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의 크기가 같으면서 그 주장이 전소 판단의 주문에 나타난 판단과 같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크기가 같으면서 주장이 판단과 같으면 동일관계, 판단과 다르면 모순관계예요. 근데 선결 문제는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단이 후소의 소송물의 인용 요건 중에 하나의 요건으로 쏙 들어가요. 반드시 기판력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판례가 말해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실제 소송의 인용 요건의 하나가 된다면 선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결에서의 선은 시간적 선후관계의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 근데 보면은 먼저 판단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이거 아까 이따가 판례 보겠지만 협의 소익이 없어가지고 취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부적법 소각가 되는 경우에는 그럼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가라.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돼 버리잖아요. 먼저 판단하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뭐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실제 소송의 인용 요건의 하나가 되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그 판단,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은 선결 문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는 문제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법령 위반의 성질이 무엇인가예요. 어떤 법률 규정의 해석이라도 가장 먼저 문헌상 나타난 것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해 이걸 물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아까 문득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의 탐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의 판단 이렇게 써보니까 문헌적 물리적 해석으로 가면 뭐야 탐지로 써야 되는데 판단이 썼다고 이거 뭐지? 학설의 대립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한결 편해요. 그래야 법조문을 보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론은 이론대로 알고 법조문을 봤더니 서로 간에 1대1 대응 관계도 안 생기고 어떤 말 사이에 관계성이 없어. 그러면 법조문을 왜 보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한쪽 팔에 개고 있죠. 아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법령 위반의 법적 성질을 밝히려고 봤더니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우리 국가배상 청구의 근거 규정이 민법상 불법행위란 배상 청구 규정의 특별 규정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민법 제750조 한번 볼게요. 특별 규정이니까. 그래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 봤더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국가배상법 보면은 가한 자 중에서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요거 얘네들이 얘네들일 때 자가 얘네들일 때는 뭐가 750조가 적용이 안 되고 국가배상법이 적용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때 이제 누가 배상하냐면 얘네들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배상해요? 국가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이제 손해를 발생시키면 국가 대한민국이 하고 그다음에 자치 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이때는 뭐냐?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외형설에 따라서 관용차이기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관용차가 아니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하철 타고 다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로 인한 위법행위인데 여기는 로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 인한 위법행위인데 여기는 로 위반하여. 이거 표현이 틀리잖아요. 지금 표현이 다르잖아요. 지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죠. 위법행위와 고의 과실이라는 심적 요소로. 그런데 여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자극의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교 문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이 두 개가 이제 비교 문구예요. 만약에 똑같은 것이라면 학설이 안 나오겠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문구는 분명히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행위가 구별돼요. 그러나 국가배상법의 문구는 고의 또는 과실과 법률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는데 이 문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이 공법이다. 아니다. 사법이다라는 가장 근원적인 이제 차이에서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위반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민법이다. 이거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표현에 대치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로의 로를 어떤 조사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져요. 이 조사를 불가분 조사로 볼 거냐 아니면 가분 조사로 볼 것이냐. 불가분 조사로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를 뭐예요? 한 단어로 보겠죠. 그러나 가분 조사로 보면은 로 있잖아요. 이걸 두 단어로 보겠죠. 잘라서. 자, 한 단어로 보게 되면 이 법의 요소 안에 심리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결과 위법성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고의 또는 과실이 들어가면 원래는 불법행위가 되죠. 위법행위 더하기 고의 과실이 불법행위죠. 그건 형법적인 용어죠. 그 형법적 용어를 민법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혹은 공법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법이란 말을 여기서 결과란 말로 바꿔줘요. 그래서 결과 위법성설이에요. 사익을 그 규정의 본질로 하는 민법에 하면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게 되면 결과 위법성설로 보고 그 규정이 사익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조건권인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이 얘기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시각이면서도 동시에 이 법의 요소하는 심리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은 뭐다?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피해자의 도발의 정도 등과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적 위법성설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 위법성설이든 상대적 위법성설이든 처분의 위법은 픽스돼 있어요. 행위법설로. 그런데 이거는 행위법설이 아니잖아요. 행위법설은 고의 과실과 처분이 분리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령 위반이라는 그러니까 행위에서 이 법령 위반과 그 다음에 고의 과실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질이 달라요. 국가배상법을 민법으로 보는 시각은 가분조사를 보죠. 뭐처럼? 민법 제750조처럼.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를 두 단어로 봅니다.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여를 행위법성설로 행위법성설이 있어요. 이 견해 내에서도 법령을 위반하여서의 법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처분의 이 법에서 말하는 법과 동일해 보자는 협의 행위법설. 그 다음에 광해 행위법성설이 있어요. 양학설의 공통점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처분 취소 등의 인용 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청의 성결 문제가 되어 기판력이 미치는데 판례도 이렇게 보죠. 근데 차이점은 협의에 의하면은 뭐죠? 기각 판결, 처분 취소의 기각 판결 있죠. 기각 판결은 협의 행위법성설에 의하면은 있잖아요. 기판력이 미치죠. 여전히 기각이라는 판단에. 그러나 광해 행위법성설에 하면 별도로 다시 판단하겠죠. 이 법이 있는지를,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자, 취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하여 국가배상 청구성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이 판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판력이 미치는지. 성결 문제와 관련돼서 이 판례가 쓴다는 거예요. 이 판례. 왜냐하면 성결 문제가 기판력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 판례 써야 돼요. 이 판례 쓴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 보면서. 그러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성결 문제가 됩니다. 거꾸로 성결 문제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럼 판례를 이렇게 분석하죠. 수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처분의 위법성과 효력부 인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중에서 그 기판력에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자, 기판력이 본안에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본안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기판력의 효력 범위인데 본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소송 제기는 부적법 소각학 판결을 아예 본안전 판결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순관계와 성결 문제는 본안까지 들어가는데 본안 내에서 다른 주장 못하게 한단 말이죠. 다른 주장 못하니까 판사도 다른 판단을 못하죠.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성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반드시 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서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죠. 즉 주장을 하여 입증을 해야 되죠. 다른 말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결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중에서 남은 법령 위반에 남은 거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법령 위반만 성결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요? 요 판례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환. 그럼 파설과 판례로 이제 돌아가면 처분의 위법성은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그것이 성결 문제가 되려면 같은 성질을 가져야 되니까 법령 위반은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그 법적 성질을 같이 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법령 위반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국가배상 책임이 있어 공무원의 가해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if 공무원의 가해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should. 여기도 if should 문장이 숨어져 있어요. 지금 대전제로 정언 명령이. 자, 법령을 위반했다 하면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즉 픽스되어 있는 협의의 법령이죠. 거기다가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 성실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랑 규범을 지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개려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통설이 광의 행위법성설이 이게. 그런데 굉장히 미안하게도 처분 취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 행정소송을 운영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례면 가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판이 미치고 이런 경우에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송은 무슨 소송? 민사소송. 그러면 주장이 있어야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즉 지금까지 청구 인용 판결만 나왔단 말이죠. 얘네들만 소를 제기했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자가 소를 제기한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적인 판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봐요. 청구 기각 판결을 어떻게 해요? 거긴 열린 결론. 거기는 열린 결론이에요. 들어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 그건 열린 결론으로 가시면 돼요. 처분의 위법성 플러스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 위반까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는 광의 행위 위법성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판례가 이런 시각을 취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는 점이 당연하죠. 아니 만약에 이게 공법이라면 여기까지 안 가죠. 근데 이게 민법이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죠. 민법이니까 신의 성실까지 나아가잖아요. 지금 민법이니까. 만약 민법이 아니고 공법이면 여기서 그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세요. 자, 그다음에 판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뭐다? 이제 성결 문제인지 여부. 취소에서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국가배상 청구서에서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잖아요. 기판력은 주장 못 한다는데.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냐. 추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충분히 간접적으로 이걸 평가할 수 있겠다. 이해가 가능하다. 공작물 이전 명령 및 토지 인도 명령 위법 여부는 국가배상 청구서의 성결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라고 판례에 대적하는 논리를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의 의미를 결과 위법성설로 보는 견해나 상대적 위법성설로 보는 상대 위법성으로 보는 견해는 공작물 이전 명령 토지 인도 명령 위법 여부는 국가배상 청구서의 성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주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여기 와서 다른 주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그렇다면 행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배상 청구서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자, 논리적 사고. 행정법원 특히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처분에 대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명문 규정으로 예외 규정을 두면은 권력분리 원칙 위반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죠. 따라서 민사법에서 처분에 대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예외 규정인 행정법 11조 제1항을 보면 어느 경우에만 예외라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법 제11조 제1항이 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할 때 이 처분의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되는 민사소송이 도대체 뭘까요? 이미 보고 넘어왔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소법 제11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염두에 둔 규정이에요, 원래. 염두에 둔 규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위법 여부까지 이제 확장하는지 우리가 우리 사고를 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만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그 외에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한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소송 형식의 확장이죠. 여기까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즉 11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한정할 거냐,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더하기 국가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인정해 줄 거냐의 문제 이게 또. 그렇다면 가만히 보면 즉 물리적으로 보면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는 뭐예요? 상태 확인이죠. 즉 처분의 부존재 상태, 처분의 존재 상태, 처분의 무효 상태,
처분의 유효 상태, 뭐 실효 상태까지 있죠. 모두 확인 소송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처분의 위법 적법도 상태이므로 동일하게 행정부 제11조 1항을 예시적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도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 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위법 적법도 위법 상태 적법 상태니까 동일하게. 그랬더니 야 위법 확인 소송 있는 거 봤어? 처분 위법 확인 소송 있는 거 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없잖아. 안 돼. 그게 바로 부정설에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일단 상태로 확인한 확인 소송이니까 이 상태 확인해. 이거 상태 확인 여기 이거 확인 소송이 대상인데 여기가 아니라 상태 확인만 가보자. 그럼 상태 확인 때는 위법 적법도 상태 확인이니까 상태만 확인하고 효력 부인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보는 결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이 눈치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처분의 부존재 상태, 존재 상태, 무효 모두 확인 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항고 소송으로서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결의와 취소 소송의 본질적 기능은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를 위법성을 확인하고 상태로 확인하고 자 처분을 취소를 통해서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행위인 소급묘를 지금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처분의 위법 상태를 하면 위법 상태로 확인하면 확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효력 부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 확인 소송이라면은 이거는 확인으로 종적으로 끝나는데 이 취소송의 본질적 기능은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효력 부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효력 부인까지만 가지 아니한다면, 즉 상태 확인에 그친다면 민사행정수법원도 처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법 제11조 제1항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을 보자 이런 결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 자 그렇다면 거꾸로 자 이를 이론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뒷받침하라고 해요. 행정행위만 유일하게 가지는 공정력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행정행위만 유일하게 가지는 공정력이 무엇인가를 다투어요. 왜냐하면 취소소송의 본질을 뭐라냐?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이라는 표현이 꼭 나옵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성결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결 문제와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물할 때 여러분들 그거 외우시죠? 자연적 공물, 인공적 공물 또 그 다음에 공물 중에는 또 공용물, 공공용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공물과 인공공물을 왜 나누고 공용물과 공공용물을 왜 나누냐는 거예요. 자, 자연공물과 인공공물을 나누는 이유는요. 자, 묵시적 공용폐지를 다투기 위해서 나눠요. 그거. 묵시적 공용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어요. 자, 리걸 마인드 있죠.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는 딴 거 아니에요. 자, 리걸 마인드는 경우의 수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눈 경우마다 판단 기준 세우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사를 보면 첫 번째 어느 경우지, 두 번째 결론은 어떻게 되지, 판단. 어떻게 돼? 판례에서.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눈 경우마다 판단, 기준 세우기, 이거 판례이거든요. 판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 나누는 기준도 판례인데, 리걸. 법적 기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준 세우기도 판례지만, 리걸. 법적 기준에서 기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세운 거에 따라서 이거 사안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안포섭. 이것을 리걸 마인드에 있는 답안이라 그래요, 이거를. 요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자 경제적 시각에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나누고 경우의 수를 나누고 각 나누는 경우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 판단하죠. 그건 뭐예요? 이코노믹 마인드가 있다죠. 그럼 경영학적 시각에서 나누고 경영학적 학문의 시각에서 기준을 세워서 그 문제되는 지금 흑자가 아니라 적자에 왜 있을 거 도산의 위험에 왜 처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경우에서 이 회사는 망해갈까를 진단해주는 경영학적 마인드죠.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는 법학답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경우의 수 나누기. 나눈 경우마다 판단 기준 세우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 물리적 해석에 입각해서 지금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자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견 없는 통설이에요. 이거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 그럼 취소는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이죠. 그럼 먼저 이 공정력을 제거하는데 이 제거하는 공정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는 견해예요. 참고로 공정력을 구속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으로 나눠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구별은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즉 결론이 달라지질 않아요. 공정력으로 보든 구속요건적 효력으로 보든 논지 전개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 경우 판례는요 전혀 수용하지 않아요. 왜요? 나누면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리걸마인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혀 나는 달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리걸마인드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개념 정립이다. 그래서 그냥 공정적으로 알면 풀이하면 더 좋아요. 우리는 판례 매우 우호적이어야 된다니까. 판례가 구속요건 효력으로 말도 안 하고 왜 그걸 왜 쓰냐고요. 거기다 특히 여기 가면요 선결 문제 풀 때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의 구별 이런 목차를 꼭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점수 하나도 없어요. 점수 오히려 부정적 시각만 줘요. 여러분들 채점하시는 분들은요 판사와 검사를 오랫동안 하고 나오신 분들이라 이론 모른다니까. 이론을 판례밖에 몰라 이 양반들이. 판례밖에. 자, 그러면 적법성의 추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적법성 플러스 추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추정이란 게 뭐냐? 소송 당사자가 주장만 하면 그 반대되는 입증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즉 입증 책임의 전환 현상이라는 게 추정이죠. 그래서 이게 이 추정을 판례가 인정하면 사실상 추정, 법률에서 인정하면 법률상 추정. 그래서 법률상 추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실종 선고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가면. 자, 일단 처분이 발령되면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이 추정돼요. 그렇다는 것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인 성질을, 위법성을. 따라서 이름 유효하다는 공정력의 제거는 효력 부인이죠. 이러한 효력 부인을 하려면 반드시 취소의 수소법원으로 가야만 하죠. 왜? 적법성이 추정되니까 취소의 수소법원에 가야만 원고를 위법성. 아니 위법하다는 주장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취소의 수소법원에 가야만 할 수 있다고 이 주장을. 그러니까 그 처분을 위법성을 확인을 받을 수 있죠. 취소의 수소법원이 아닌 한은 확인을 못 받아요. 적법성 추정력에 의하면. 따라서 취소의 수소법원에서 그 처분의 효력 부인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래서 적법성 추정설은 처분의 위법성은 효력 부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반드시 취소의 수소법원에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 민사법원의 수소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 성결 문제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공정력을 적법성의 추정, 즉 통용력으로 보는 결이에요.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 여기. 잘못 썼어요? 왜 유효성이라고 생각하고 적법성을 써요? 이렇게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쓰는 건 이거야. 저 와이프와 싸울 때도 분명히 생각은 요거하는데 말은 적법성이 나와가면 와이프 당황해. 뭔 소리야? 난 이제 내 말을 못 알았다고 성질 내고 거기도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성질 내고 녹음해 씨. 그럼 알고 보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대박 터지는 거죠. 통용력. 자, 통용력이란 의뢰히 그렇게 인정. 이게 통용력이에요. 이게 일본 한자예요, 이거. 의뢰히 그렇게 인정. 일본 한자예요, 이거. 근데 다만 효력 부인 같은 특정한 행위만은 그 권한을 가진 기관만이 가능하다. 통합죄가 뭐죠? 합회의 통용을 범하는 죄, 통용. 그러면 진폐인지 이폐인지는 누구나,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 옛날에 있잖아요. 칼라 프린트기 나왔을 때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에. 옆에 있는 이쪽에 이제 학원 옆에 가면 저기 구멍가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원론으로 변했는데 구멍가게인데 그 구멍가게에도 입회 감별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진폐인지 입폐인지. 누구나 위폐임이 확인 가능하고 위폐임이 확인되면 그 위폐를 사용하면 형법에 의하여 위폐 유통에 대해 처벌을 받게 돼요. 이와 동일한 거예요. 이게 통용력이. 그러면 공정력도 이렇게 통용력, 즉 유효성 추정력으로 봐버리면 누구나 처분의 위법 상태 확인이 가능해져요. 여기 누구나라는 건 모든 사람, 심지어 왜 어떤 법원에서든. 다만 위법 상태를 확인하였더라도 처분은 위법하죠. 왜? 위법 상태 확인. 왜? 처분의 위법 여부 효력 부인을 하는 것은 오로지 취소의 수소법원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성 추정성으로 보면 처분의 위법성은 반드시 취소의 수소법원에 가서 주장해야 되므로 취소의 수소법원만이 위법 확인이 가능한데 유효성 추정력으로 봐버리면
어느 법원에서나 이법유효니까 이법성은 확인이 가능하나 효력 부인만큼은 시중의 수소법원에서만 한다. 판례는 이렇게 말하죠. 이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돼 버리면 자 그에 대한 무효확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부족부 소각화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이법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선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취소 판결이 있어야 선결이 되고 나서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걸 또 물리적으로 한번 찢어볼게요. 이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왜? 대집행 완료는 뭐예요? 대집행 완료는 이거는 뭐가 있죠? 효과 소멸이죠. 목적 달성으로 일한 대집행의 효과 소멸이잖아요. 그럼 효과 소멸되면 무효확인 취소를 구할 소액이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 위법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이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액은 없다 해서 처분인 행정대집행이 이법하다는 점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완료가 돼버리면 처분의 효과가 목적 달성으로 소멸되어 합의 소액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고성의 대상이 부존재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 소멸로 부존재로 가버렸잖아요. 부존재니까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처분이. 즉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 위법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노트라는 논리요. 이 노트가 이거죠. 요거를 한번 조건문에서의 논리 그 앞에다가 기호를 붙이면 자,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지 않더라도 바뀌죠. 노트를 붙이면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할 수 있다 해서 노트를 붙여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노트를 붙여보면 있다가 돼버리죠. 취소 판결은 효력 부인입니다. 자, 이법성 확인 플러스 효력 부인이 아니라도 이법성만 확인한 것이 가능하다. 어디서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요. 여기서 효력 부인만 아니라면 처분의 이법 확인은 어느 법원에서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학설, 그래서 학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써주고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검토 행정기본법 제15조가 공정력을 법률상 추정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공정력을 추정하고 있다고 이제 행정법 15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성질 문제 풀려면. 따라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통용력으로 보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합니다. 그럼 이제 사안포섭 해볼게요. 과배상 청구성의 성결 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이법성 판단은 행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법성 확인에 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묻는 문제를 그대로 쓰면 돼요. 관할 민사법원은 A씨의 갑에 대한 공정물 이전명의 천지 인도명의 이법력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할 수 있다. 목차가 있는지 여부니까. 설문 해결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설문 해결이죠.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목차인데 이거요 반응적 글쓰기란 말이에요. 그럼 묻는 문제 한번 봐볼게요. 만약 A 시장이 대집행했을 때 갑이 이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과배상 청구를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이 명령의 이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바로 문제. 만약 A 시장이 대집행했을 때 갑이 이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과배상 청구를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이 명령의 이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답안을. 쉽죠? 그래서 이 보고백기 수정 답안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답안만 쪽 빼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만 보면 민사법원은 토지의 공작물 토지 인도명의 이법성 스스로 심사하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선결 문제인지 문제된다. 둘째 심리 판단이 문제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대로 표현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부로. 그 다음에 판사예요. 판례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둘째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표현을. 근데 여기에 대전제가 나타나 있어요. 법률이죠. 그래서 명령의 이법 여부를 자 국가배상청의 수사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여부. 그 다음에 이걸 안 써도 돼요. 문제의 소재에서 이미 대전제를 썼으므로 언급했으므로. 이거는 한번 언급했으므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학설, 판례,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그래서 판례만 나올 때는 판사로 쓰고 이제 학설이 나올 때는 학판검사로 써요. 학판검사. 저기서 제일 저는 이제 답답했던 게 뭐냐면 문학판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번 문제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차가 문제인데 왜 쓰죠? 지금 물어보는 목차가 문제점이잖아요. 목차를 써놓고 문제점을 다시 쓰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가 모든 사람이 보면 문제점 이렇게 써놨는데 그 문제점을 목차를 가지고 또 쓰려니까 그 목차에다가 뭔가 문학적으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없는 것도 막 발굴하고 그럼 거기서 계속 점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의 정의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개념 정의는요. 정의는 쓸 필요가 없어요. 개념은 써요. 그러니까 개념은 나타나는 개념 단어 있죠. 단어. 이 단어는 쓰는데 컨셉트 단어는 쓰는데 이 컨셉트를 설명하는 정의 개념 있잖아요. 정의 개념 definition 이거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성인이에요. 이성인은요. 요 개념 있잖아요. 요 개념을 겸유 혹은 소통하는 것이지 이 definition은 이미 자신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자신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데피니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개념이란 걸 이렇게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쓰잖아요. 채점자가 바로 흥분해요. 얘는 뭐야? 내 안에도 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것만 쓰면 되는데 이거 뭐예요? 설명하는 답안. 이게 그 채점평에 나오는 설명하는 답안 이게.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안 된다. 자, 검토 미선. 그래서 여기서는 학판 검사예요. 학판 검사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다음에 설문 해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3문하고 4문은요 집행정지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집행정지. 자, 이게 묻는 문제가요. 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인용될 수 있는가? 근데 자극이 뭐냐면 묻는 문제가 자극이에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으려면 2% 바꿔주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인용 요건을 다루는 법조문이 있네. 여기 2항에 있네. 23조에 23조 1항은 뭐예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 2항에서 여기서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요.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효력정지, 효력, 집행 이걸 다 합쳐서 집행정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단순하게 이 세 개 중에 집행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 속행정지를 집행정지라 해요. 뭐예요? 항상 약속된 용어란 말이에요. 약속된 용어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화법과 다른 말을 쓰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어 이제 주어진 위에 있는 이제 설문을 보면서 속어는요 저만해요. 사실은 수험생들은 이거 속어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물어보는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종로구청장 A는 2016년 9월 5일 갑이 2016년 9월 1일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류를 조리의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89조 필표 23에 따라 갑에게 2016년 10월 1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은 2016년 9월 12일 갑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이 표현으로부터 첫 번째 처분이 존재하죠. 처분의 존재 소거. 갑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신청 소거. 특별히 문제는 사정이 엿보지 않는 집행정지와 공공모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는 소극적 요건소, 사망 소거.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본안에 이유 없으면 명백한 경우라는 소극적 요건이 없으니까 소거. 다 소거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것 관련하여 첫째, 자 이게 제기와 동시에 신청했다는 점에서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본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죠.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요건. 왜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문제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이 중대한, 공공복리 중대한, 공공복리, 긴중명, 그 다음에 명백하지 아니할 거. 이런 건데 이건 다 소거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소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거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발굴되죠. 둘째는 1차 영업정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필요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셋째로는 1차 영업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문제가 돼요. 그럼 요 3개 있는지 여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이제 문제의 소지를 써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울행정법 1차 영업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하나 빠졌네. 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항에 의하여 제2항의 예외적 집행정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1차 영업정지 처분 시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집행시청은 본안이 계속되는 법원 요건을 충족하니 문제된다. 여기서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 안 쓰면 돼. 이제 둘째, 1차 영업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셋째, 1차 영업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자, 여기서 이제 1차 영업처분 취소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했다.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집행시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해결하기. 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집행적으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이 문헌적으로는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가 적법하여 현실적으로 그 취소이 본안에 계속되고 있어야 집행적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판례는 이러면 너무 늦다고 봐요. 집행정지는 뭐하기 위한 제도냐면 협의의 소익이 소멸되는 걸 막는 제도예요. 협의의 소익이 소멸되는 걸 막는 제도예요. 처분의 효과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이게 집행정지가. 그런데 본안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집행정지가 취소의 효과가 소멸하여 협의의 소익이 없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자, 소제기 시부터 본안에 계속된 것이라는 효과 발생 사이에 자, 취소의 효과가 소멸하여 협의 소익이 없어지는 사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간 경과가 되니까 이거 보통 3개월의 기간이 경과돼요, 이거. 그럼 그 3개월 안에 사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앞당겨줘요. 그래서 소제기 시까지. 다만 그 취소의 제기가 적법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소제기 시에 이미 집행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동시에 제기된 처분 시송의 소장이 적법한 소라면 집행정지가 그때부터 발생해버려요. 자, 판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한 취소이 제기 이전만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급해가지고 이제 집행정지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처분 취소 제기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항상 최소한 동시에 해요. 동시에. 그래서 갑이 1차 영업정지 처분 시송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여기다 동시에란 말을 굳이 쓴 거예요, 지금.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긴 하나 1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1차 영업정지 처분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이 계속되는 법원 요건을 충족하죠. 이는 적극적 요건이죠. 따라서 신청인 측이 주장 소명해야 되죠. 여기서 주장 입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요? 주장 입증, 주장 증명, 주장 거증은 뭐예요? 소송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정지는 소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권적 결정이에요. 그 수소법원에. 즉 사실은 소송 진행상에 나타나는 수소법원의 처분이 처분. 따라서 이거는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되게 약속된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 막 쓰면 안 돼. 막 쓰면. 그렇다면 자 1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논리적 사고.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가 문제가 돼버려요. 손해 의미. 자,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리 법률 체계는요. 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으로 배상이나 보상이 가능하면 그 손해가 모두 회복된다고 봐요. 그래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를 모두 회복된다? 손해전보제도라고 그래요. 전보가 뭐예요? Totally compensation이에요. 완벽하게 보충된다. 자, totally compensation이에요. 근데 이 논리가 이혼소송에 간다는 것도 골 때리지 않아요? 이혼소송은 뭐냐면 유책배우자가 이게 단순한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장기간 고통을 준 유책배우이기 때문에 유책성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기간 동안 비유책배우자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심리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이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5대5로 재산이 분할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자료가 600만 원, 800만 원이. 이해되시죠? 왜 그러지? 아니 판례 표현이 이게 진짜로.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막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 전부가 된다고 그래, 이 자료가. 자, 처분 시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 있잖아요. 요거를 회복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제도예요. 거기서 손해를 배상받으면 모든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봐요. 현실은 그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손해 전부예요. 문제는 취소이 아니면 그 발생한 손해의 성질이 국가배상 청구로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손해의 성질이 국가배상 청구서로 해소가 안 되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 손해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판례가 무척 중요하죠. 아니, 손실보상은 적법한 처분의 특별한 희생이어서 반드시 개별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실보상 할 때 이게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 그렇게 목차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빵점.
손실보상할 때는 보상규정 찾으면 돼. 아니 적법한 처분의 집행으로 특별한 희생을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특별한 희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손실보상 규정을 둬요.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면 손실보상 규정 안에 있는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특별한 희생이라는 요건이 없어요. 특별한 희생을 반영하는 요건들이 짝짝짝짝 있어요. 그럼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면은 사례풀인데 거기서 특별한 희생 인정 이런 거 따지면 어떻게 해요? 특별한 희생 목사 보수상이거든요. 목사의 보수는 너무 높아. 이게 이제 특별한 희생인데 목적 뭐 이배설 특별한 희생. 그다음에 목사 뭐 사보 보수상 뭐 보호가치 있는 이 뭐냐 침해서 그다음에 상황 구속성설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입법처에서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그러한 5가지의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이 특별 규정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돼 있는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들은 다 빵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거 아무리 공부해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버스터디. 과잉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묻는 문제가 빈출합니다. 자, 판례가는 이렇게 그 손해가 무엇인지 밝혀져요. 자, 특사근보손. 여기도 쉬워. 특사근보손. 하여튼 뭔가 이미지가 들어와요. 특사근보손. 자, 행정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특사, 금보선. 자, 근데 보상할 수 없는 이란 표현을 뭘로 보느냐? 첫 번째는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가능하더라도, 보상으로는 이게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 불가능, 수인의 현저한 곤란한 경우에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이런 뜻이에요. 특사 근보손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개인이죠. 개인. 단순한 개인의 경우 있죠. 개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거의 대부분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개인의 경우에는. 심지어 인간의 생명조차도 금전으로 가치평가에 보상해 준 사회에 뭐예요? 생명보험. 명예훼손과 같은 심리적 손해 역시도 위자료로 하여 금전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냐니까. 없어 개인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없다고요. 집행정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법인에 대한. 그래서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문제가 돼요. 이제 판례를 보게요. 그래서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 사업체를 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 운영하는 삼성 이것도 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자꾸만 삼성, 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언어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된 용어예요. 개인이 자신의 이익, 영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지가 있고 신용이 있어요. 이미지 훼손이니까 이미지 훼손 때문에 집행정지 해달라. 혹은 신용훼손 때문에 집행정지 해달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 신용훼손과 이미지훼손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아니 신용훼손과 이미지훼손이 손해라니까요. 이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신용으로 이 훼손이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훼손 이거는 당연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미지 훼손, 존재하는 신용 훼손을 한 번 더 평가해요. 뭐라고?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지 그것 때문에 중대한 경영상해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런 사정이 존재하는지 봐요. 자, 그걸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이 판례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신용 훼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두 번째,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이나 사업자의 자금 사재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례 읽을 때 있잖아요. 이 조사 때문에 이게 마치 인과관계 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엄청 많이 해요. 아니에요. 사안포섭 할 때는 거꾸로 가요. 사안포섭 할 때는 거꾸로 간다고 해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거꾸로 가요. 여러분들이 형법에서 고의과실 판단할 때 고의과실 심리적 요소 어떻게 판단해요? 판례가 나타난 현상 가지고 판단해요. 누가? 자, 일반 개인이 상대방 목젖을 때렸어. 그러면 폭행이에요. 그런데 특수전사 출신이 목젖을 때렸어요. 예, 살인의 고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심리 안을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특히 각종의 주변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이익을 맡게 되는 사정이 있으면 어떤 경우를 하고요? 사업자의 자금 사정에 경쟁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업보습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업보습을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을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면 이건 뭐예요? 폐업이죠.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보이는 사정은 도산이죠.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폐업을 맞이할 상황을 보이거나 도산을 맞이할 상황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금 사정에 경쟁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평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보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한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합니다. 즉 금전을 보상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죠. 이건. 따라서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신용 회복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 특사 금보선 경기신 사자 경파 중 사기 중이사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 손해가 회복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경기신,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이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자 경파정,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자 사계 중위사, 중위사 등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산의 경우 포습 한번 해볼게요.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 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다소 불결하다는 소문이 돌자, 자 여기서 키워드가 소문이에요. 소문이 돌자 건강 관리에 예민한 헬스클럽 회원들 대부분이 이 또 하나의 삼계탕 집에서 어디로 왔느냐? 갑의 삼계탕 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갑의 삼계탕 집은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하나의 삼계탕은 이건 뭐예요? 폐업이었어요. 폐업 지금. 폐업 상태라고 해요. 딱 점에서 자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집의 이미지 훼손은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집에서 중대한 경영상의 일을 맡게 된 것으로 엿보인다. 그렇죠? 자, 이 또 하나의 이미지 훼손은 이 또 하나의 삼계탕 집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영상 이익을 맡게 된 것으로 엿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럼 다소 불결하다는 소문만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성업이 주는 이미지예요. 성업이 이게. 그다음에 대부분이 떠났다 이거. 대부분이 이용이 돼서 이게 성업이다. 이 말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걸 뭘로 뜨는 거예요? 중대한 경영상 이익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면 이제 다소 불결하던 소문만으로 떠나는 헬스클럽들 회원들 대부분은 이 뭐예요?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갑의 상계. 소문도 아니에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버렸어요. 소문이 아니라 다소 불결하다는 소문이 아니고 불결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거 떠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죠. 그래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중대한 경영상 얘기를 얘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죠. 이거. 이 사정이 뭐예요? 이 중대한 얘기를 맞을 거 보이는 사정이 뭐예요? 이거 또 하나의 삼계탕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부분이 얘 걸 이용해서 성업을 이루었다는. 그럼 이게 이제 사정이에요. 그 보이는 사정. 그러니까 얘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걸 했더니 다소 불결한 소문만으로 내 옆집에 있던 삼계탕 집에서 단골이 다 나한테 넘어왔다. 그러면 내가 1차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얘들 다 떠날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그런 사정이 존재하죠. 엿보이는. 맞게 될 것을 보이는 사정이죠. 1차 영업정지 처분에 회복하는 손해배상의 필요가 있다. 이는 신청인 측이 주장 소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표현을 왜 굳이 두었냐는 거죠.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 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다소 불결한 소문이 돌자 건강관리에 예민한 헬스클럽들 회원들 대부분이 그 집을 떠나서 옆집 갑의 삼계탕 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갑의 삼계탕 집이 성업을 이루었다. 그럼 성업에 대해서 반대가 뭐예요? 여기는 도산이나 폐업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왜 이 말을 썼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업 포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영업정지 처분에 회복하는 손해배상에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해결하기. 긴급한 필요에서의 이 긴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언어생활을 말하는 긴급성이 아닙니다. 시간적 긴박성이 아니에요. 처분의 효과 소멸을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지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긴급성은. 효과 소멸을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지할 필요가 있냐. 만약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효과 소멸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4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 요건은 갖춰야 되니까 무조건 소각 판결 나와버려요. 본안을 지나서도. 그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집행 부정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소의 제의가 있다면 처분의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과 소멸을 막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긴급하다는 의미의 중심은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긴급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적으로 절박하다가 아니라 본안 청구의 인용이 가능하냐예요.
본안 청구의 인용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협의 소익이 없어지는 걸 막아줘라. 시간적 절박성이 아니에요. 판례를 볼게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해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성 내내 처분 상대방이 있는 손해의 성질 내용 정도, 성내정, 원상 회복, 금전 난이, 원금 방난,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본청 승가 등을 종고 개판한다. 항상.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 처분의 성질과 태양 내용, 이건 침익적 자기 처분을 가리켜요.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분 상대방이 있는 손해 정지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요 신체에 대한 손해, 재산에 대한 손해, 명예에 대한 손해예요. 이거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원상회복, 금전 배상의 방법, 난이가 뭐예요? 금전 보상의 가능성이에요. 특사금보상, 금전 보상의 가능성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위에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미 봤어요. 요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4번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가 긴급한 필요를 가리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판례가 있잖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썼어요 이거. 근데 그 집행정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은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의 안 돼요. 거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사례형으로 낼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얘기예요? 회복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긴급한 필요, 여기는 이제 거의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갔을 때 그걸 통과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요 판례가 여기 1, 2, 3, 4번이 왜 나왔냐면 1번부터 여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야 했더니 1번부터 3번까지. 그렇다면 4번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그 정도조차 없으면 집행정지 신청만으로도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에 해당하죠. 판례는 긴급한 필요는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은 소극적 요건을 봐요.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적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 측이 소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뭐죠?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본안의 인용 가능성이 없음이, 즉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 이게 판례가 별도의 요건으로 인정을 해줘 이걸.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처분청 측이 소명해야 돼요. 자, 그걸 소극적 요건이죠. 두 요건은 대칭호 관계 있어요. 그래서 본처의 긴중명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외우는 두 문자가 이제 본안 계속 중일 것, 처분이 존재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이유 없음이,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 두 개는 소극적 요건으로 처분청 측이 소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긴급성이 뭐냐면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처분청 측이 소명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뭐예요? 서로 대칭호 관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럼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면 처분청이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소명해야 되는데 여기 명백 있죠, 명백은 단 하나의 의문점도 없을 거 이런 뜻이에요. 법학 용어로는 단 하나의 의문점도 없을 것. 근데 본안의 이유 없음을 어떻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문의 해결에서는 항상 마지막 목차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결론. 그래서 묻는 문제에 대한 반응적 글쓰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묻는 문제 보고 베껴요. 설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집행이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대로 쓴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있다. 보고 뵙기를 답안 지금까지 했던 것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늦게 했습니다.